80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저자 홍사훈 외. 출판일 2023년 12월 16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한국 경제를 긴급 진단한다. 책 소개. 미국 경기가 심상치 않다. 가계 소득, 기업 투자가 줄고 있다. 10년물 국채 가격은 폭락 중이고 사줄 곳도 마땅찮다. 최대 구매처였던 중국이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고금리에도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신용등급 하락의 불명예까지 얻은 미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가 찾아올까?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길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지위의 자리에 올라선 중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율, 실업률 상승의 구조적 문제에 양적 성장에 집착했던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동산 그룹 헝다, 완다, 비구이 위안이 줄줄이 휘청대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 부진이 심각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끌어들인 미국이 기술전쟁, 금융전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다. 너무 일찍 칼을 빼든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꿈틀거리는 국가는 있기 마련. 일본의 30년 장기 디플레이션은 마침내 끝난 것일까?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미칠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일까? 미국, 중국, 일본에 끼어 신음하는 한국 경제.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국내외 정치, 경제 현안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유긴이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을 통해 독자들을 찾아왔다. 명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거시경제를 풀어주는 김영익 교수, 중국 경제에 관한 한 최고 분석가 안유아 교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발로 뛰는 최백은 교수, 한국 부동산 시장의 산증인 한문도 교수, 국내 최고 암호화폐 권위자 오태민 교수, 빅데이터로 최신 경제 현안을 풀어내는 빈센트 김두원 교수까지. 홍사훈 기자와 함께 6인의 전문가가 풀어내는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며 2024년을 대비하는 독자들에게 최고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홍사훈 기자 PD. 1991년 KBS 입사 후 32년간 방송기자로 일했다. KBS 시사기획창 제작부장과 시사제작국장을 거쳐 KBS 일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서 홍사훈의 경제쇼를 진행 중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글로벌화가 지고 블록화가 뜬다. 각자 도생의 시절이 시작됐다. 세계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가리키는 방향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 6인에게 묻다. 전 세계가 위기의 절벽 앞에 서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탈출구를 못 찾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세계를 중동 화약고로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위협은 한국과 일본까지 경랑 속으로 몰아넣는 모습이다. 그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지정학적 위기 신호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 지난 30년 WTO 체제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며 번영을 구가하던 세계는 이제 끝이 나버렸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현재. 한국 경제 긴급 진단. 이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6인에게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묻는다. 고금리 인플레이션, 10년물 국채 가격 하락, 가계 신용 하락, 미국에 켜진 빨간불.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 소비 부진, 미국과 기술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의 앞날은? 30년 디플레이션을 끝낸 일본은 부활할 수 있을까? 안유아 교수의 중국은 쓰러지지 않는다 편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현안에 집중한다. 지위에 올라서며 미국 중심의 세계를 재편하고자 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를 겪으며 주춤하고 있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위기에 몰린 부동산 그룹 헝다, 완다, 비구이 위안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 또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대표되는 미국과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전망하며 한국이 실리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오태민 교수의 비트코인 다시 날아오른다. 편에서는 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 CDBC가 오히려 암호화폐 세계에 잡아먹힐 거라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블랙록을 비롯한 기존 금융권의 현물 ETF 상품 출시로 맞이할 비트코인의 황금기에 대해 예견한다. 김영익 교수의 침체하는 미국, 숨고르는 중국, 부활하는 일본, 한국의 앞날은? 편에서는 최신 경제지표를 토대로 미국과 중국, 일본의 현재 경기를 정밀 진단한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줄어들며 점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내수 부진과 부동산 문제부터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침체에 빠져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상승률보다 높은 중국, 30년 장기 침체를 끝내고 부활의 날갯짓을 하는 일본의 오늘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중국, 일본의 정치 경제적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2024년 한국 경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망해본다.
최백은 교수의 정치 실패가 불러오는 한국 경제 위기 편에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 움직임과 정부 부채를 부풀리며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숨은 속내를 짚어본다. 경기 침체에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경제학 기본 상식조차 무시한 관료 집단의 이기심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날카롭게 파헤친다. 빈센트 김두원 교수의 미국발 위험이 한국을 강타한다 편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를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산업 분야에 대해 정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문도 교수의 부동산 시장, 역대급 조정이 온다 편에서는 PF 대출 부실 위험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진단하며, 그럼에도 부동산 버블을 키우기 위해 대출을 풀고 있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양책에 따끔한 일침을 날린다. 또한 전세 대출 제도가 불러오고 있는 각종 폐해와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감리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깊이 있는 조언을 풀어내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할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미래의 핵심을 짚어낸다. PF 대출 위기, 국가 부채 1100조 원, 가계 부채 폭탄.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 묻는다. 2024년 대한민국의 돌파구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 앞에는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 역대급 세수 감소의 정부 부채는 1100조 원이 넘었고, 외환 위기에도 줄지 않던 가계 순자산은 줄어들고, 가계 부채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른 채 쌓여만 가고 있다. 수출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한국 기업들의 무역 수지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언제 터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PF 대출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정부는 건설사 구조조정 대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밑빠진 독에 불 붙기식으로 자금을 수혈하기 바쁘다. 이런 와중에도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한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어갈까? 일본이 몰락하던 수순을 답습하고 있다는 의견부터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전문가 사이에도 다양한 인사이트가 존재하는 현재. 독자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가? 홍사훈 기자와 경제 전문가 6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 한국 경제 긴급진단, 이 독자들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들어가며 전 세계가 위기의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정학적인 위기 역시 이미 전쟁으로 이어진 곳도 있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곳도 여러 곳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동북아시아가 최전방이 돼버렸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패권전쟁에 참전할지 말지 여부가 경제적인 이해보다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국내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2023년 11월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갑자기 발표한 공매도 전면 금지, 모두 정치가 경제를 흔든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정작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이 다가올 한국 경제 위기의 뇌관은 부동산에 몰빵한 가계 부채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초저금리, 이지머니의 시대에 전 세계에 풀린 돈이 자산 가격을 한껏 부풀렸고, 한국 역시 집값 폭등을 불러온 탓입니다. 아파트 벽면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행한 달러가 덕지덕지 발려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믿었던 이지머니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40여 년간 잠자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이 깨어난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달러를 찍어내며 호황을 누리던 미국과 싼값에 소비재와 생필품을 공급하며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중국의 사이가 멀어진 탓이 큽니다. 미중의 패권전쟁으로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더 이상 월마트에서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없게 됐고, 물가는 거침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포문이 열린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상륙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집값이 하락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이름의 정책금융지원자금 40조 원을 시장에 푼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가 넘는 돈을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로 대출해줄 테니 이참에 빚내 집을 사라고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적 책무를 언급하며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자 발맞춰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생금융이란 명분을 들고 시중은행들을 차례차례 방문했습니다. 손목이 비틀린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줄어들던 가계 부채가 이때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덕분에 추락하던 집값이 다시 날개를 단 것입니다. 그 결과 얼어붙은 부동산 PF에 벌써 쓰러졌어야 할 시행사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좀비 신세가 됐습니다. 땅값이 한창 비쌀 때 땅을 사들인 부동산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수익을 내려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2, 3년 전까지야 비싸도 팔렸지만 미분양 우려가 높은 지금 PF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PF 대출이 멈추면 사업장은 파산하고 땅은 경매를 통해 싼값에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싼값에 매입한 또 다른 시행사가 분양이 될 만한 적정 가격의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확보되면 금융기관들의 PF 대출이 들어오게 됩니다. 집값도 시장 상황에 맞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로 대주단을 꾸려 부동산 시행사들이 땅을 구입하는데 빌린 초기 자금인 브릿지론의 만기 상환을 연장시키고 이자까지도 은행에서 PF 대출이 나오면 그때 내도록 유예시킨 것입니다. 유례가 없는 조치인데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시행사들에게 부도는 일단 막아줄 테니 좀비 상태로 버티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해주던 PF 대출 보증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줄 테니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PF 대출을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돈을 떼이면 당연히 모두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두며 집값을 떠받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만 버티면 미국이 곧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 2023년 여름이 오기 전 미국이 고금리를 못 견디고 결국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온 것도 한국 정부의 무모함을 북돋운 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나 겨울 문턱에 들어섰지만 고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이제 와서 보면 월가의 전망 역시 분석이라기보단 저금리, 이지머니 시대를 그리워하는 기대와 희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월가의 기대와 달리 그리고 한국 정부의 희망과 달리 미국의 고금리는 훨씬 더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부풀어 오를 대로 부푼 한국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거품입니다. 시장 상황의 역행의 정치가 주도한 경제는 이제 대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거의 전부를 KBS에서 취재기자로 일하며 제가 철칙으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숫자를 믿고 숫자를 따라가면서 취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취재와 보도에 사고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거짓을 진실로 믿는 인지 부조화 상태의 경우도 여러 번 경험한 탓에 믿을 것은 숫자밖에 없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3년 가까이 홍사운의 경제쇼를 진행하면서 경제와 관련된 숫자들을 보는 눈이 조금이나마 트였습니다. 그 숫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심지어 태평양과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숫자들과도 연동돼 있다는 사실에 감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따라간 숫자들이 그려내는 한국 경제의 방정식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양한 판단과 다른 생각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라 굳게 믿는 만큼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홍사운의 경제쇼에서 방송한 6분 주요 경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국 경제 긴급 진단에 담아냈습니다. 자신만의 데이터 분석으로 무장한 김영익 교수의 것이 경제 분석. 늘 저를 혼내지만 이상하게 빠져드는 안유아 교수의 중국 경제 분석 기재부에서 매우 싫어할 것 같은 최백은 교수의 한국 경제 위기 분석과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집값이 올 거라는 한문도 교수와 미국 경제에 관한 빅데이터를 통해 한중 일경제를 전망하는 김두원 교수 그리고 오태민 교수의 흥미로운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6분 과외 선생님들의 강의에 제가 탐복했듯이 독자 여러분도 경제와 관련된 숫자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기대해봅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트럼프 중에 누가 당선되는 게 중국에는 유리할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상대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트럼프의 전례를 보고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까지 끌어들여 무역전쟁에다 기술전쟁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 자체 기술이 떨어지는 반도체 법가들의 일로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너무 아플 수밖에 없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돼도 중국 관점에서 안 좋은 점은 분명 있다. 특히 대만이 위험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제2의 중국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이나 한국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 같은 성장은 앞으로는 힘들 거라고 예상한다.
첫 번째 이유는 일본, 한국, 중국을 살찌웠던 제조업 분야가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노동력이 아주 중요했다. 중국이 큰 성공을 이룬 것도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로봇이란 최첨단 기계를 만들어낼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이 제조업에서도 다시 유리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제조업은 법적 제도와 투명성, 쉽게 말해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낼 환경이 잘 갖춰진 나라들에 유리한데 당연히 미국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빈약한 자본에 있다. 예를 들어 15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시장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과거 중국 진출 사례처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은 엄연히 다르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도로, 전력,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 기업이 일일이 공장을 짓기 위해 길을 닦고 전력을 끌어올 수는 없으니 말이다. 중국은 바로 이 인프라 구축을 잘 해놓았다. 정부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인프라를 확충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또 많은 인구에 비해 1인당 GDP가 너무 낮아 그 시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 이제는 인프라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드는 인도 같은 나라보다는 차라리 공항, 항만, 도로 같은 물류가 잘 정비돼 있고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자본이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은 로봇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상하이 공장을 가보면 관리직 몇 명을 빼고는 로봇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을 지어도 고용 효과가 예전만큼 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는 한강의 기적처럼 후진국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이뤘던 발전은 불가능한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후진국은 점점 못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자산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의심의 시선이 여전히 적지 않다. 당연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것이라 확신한다. 화폐란 간단히 말해 소나 농 같은 재산을 옮기기 힘들어 발명된 수단이다.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화폐를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그 어느 정보의 변덕에도 좌우되지 않고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서 국경을 옮길 때마다 빼앗기지 않는 확실한 자산을 말이다. 해묵은 논쟁이지만 비트코인을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파동 튤립 매니아 때의 튤립 구군에 빗대고는 한다. 당시 튤립 구군 하나가 숙련된 장인의 연간 소득 10배를 넘으며 누구나 튤립의 자산 가치를 믿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역시 금은 같은 실물 자산과 달리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암호화폐가 등장하기 이전 주식이나 채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똑같은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비트코인도 똑같다.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가치를 인정한 순간 화폐의 기능을 갖게 된다. 비트코인은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나는 비트코인을 세상에 등장한 지 이미 14년이 넘은 일종의 게임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다. 카드 게임에서 가장 높은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는 그냥 주고받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게임이 진행되며 돈이 걸리는 순간 그만큼의 가치가 부여된다. 비트코인 역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팽팽한 게임인 것이다. 비트코인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누군가 돈을 지불하든지 전기를 써서 채굴한 순간, 즉 재화가 투입되는 순간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넘었는데 이게 다시 0원이 될까? 아니면 1억 원이 될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분들은 0원 쪽에 손을 들 텐데 0원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고비, 말 그대로 악순환에 빠져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시스템으로 얻게 된다. 채굴자들은 채굴기를 돌리기 위해 전기를 투입하고 값비싼 반도체 칩도 투입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전기, 반도체 칩, 노동력 등을 투입해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구조를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이 등장한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전기와 칩과 노동력의 값을 다 제하면 마이너스다. 그러면 채굴을 할수록 손해니 당연히 채굴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채굴자들이 하는 일이 탈중앙 시스템의 보안 작업이라는 것이다. 코인은 그 성과를 얻어내는 부산물이다. 즉,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스템 보안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득이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비트코인의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비판론자들은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0원으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바로 블랙스완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진 경제학자 니콜러스 나심 탈레브다. 그는 비트코인을 질병에 비유하고 폰지 사기,
투기성 거품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의 말처럼 비트코인이 악순환에 빠져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암호화폐 기술은 이미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버렸다. 특히 암호화폐의 근본인 블록체인은 코인 채굴에만 쓰이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암호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악순환에 빠져 사라질 수 있을까? 폭락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 즉 모든 가치를 잃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암호화폐 역시 지금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크지 않을까? 미국 기준금리,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 나는 앞으로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파월 연준의장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달려 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물가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용 데이터인데 최근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 2000년, 2020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2.1%. 한마디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다. 이처럼 미국 물가가 오랜 시간 안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했으니 말이다. 미국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정도가 made in China일 정도였으니 미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였다. 이렇게 인플레를 막아줬던 중국도 이제는 임금 상승으로 생산 단가가 오르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부과해 과거처럼 상품값이 저렴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금리는 과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피셔 방정식 MV=PT 설명하는 것처럼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도 예전처럼 초저금리의 시대는 이제 끝이 아닐까 싶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우리 경제에는 독인가 약인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의 대일 수출 비중의 방향이 거의 같다. 예를 들어 1996년 일본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15.4%였고 당시 우리의 대일 수출 비중이 12.2%였다. 2022년에는 일본의 GDP 비중이 4.2%였고 대일 수출 비중이 4.5%였다. 이런 상관관계를 보면 일본 경기가 회복돼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 우리의 대일 수출 비중도 늘어 경제에 약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물론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특히 원자재, 중간재 같은 핵심 소재의 수입이 최근 24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수출 구조를 보면 일본의 소재나 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팔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일본 등에 파는 식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대중 수출이 마음 같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중국이 우리보다 제품을 더 잘 만드는 경우도 많고 정치적 문제 등으로 중국이 예전만큼 잘 안 사준다. 여기에다 환율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급등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일 무역 적자는 올해 들어 10월 25일까지 15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일 무역 적자마저 커지면 원화 가치가 더 하락원 달러 환율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면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얘기하며 강조하는 것이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이 넘어섰다는 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400조 원 넘게 증가했다며 문정부가 미래 세대를 착취했다. 납세자 국민에게 사기쳤다는 아주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돈을 쓰지 않고 국민에게 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돈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다. 예산을 깎을 때는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는다. 현실을 보면 힘 있는 부서는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고 힘없는 부서들은 예산이 깎인다.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같은 시장 경쟁 원리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교육이나 복지와 관련된 예산부터 깎이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있다. 작년 22년부터 법인세와 재산세를 인하했다. 그런데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덜 거두면 모자란 세금은 누구에게서 더 걷겠는가? 당연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 2020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됐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꼭 실행해야 할 지출을 안 하면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 계층만 편애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라도 안 도와주면 이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본적으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AI와 로봇의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제를 꾸려가는 전략 자체가 다르다.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에 정책을 집중하는 반면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 산업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따라서 만약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재선이 실패한다면 투자 환경이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면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바이든 행정부 들어 IRA를 위시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민주당 지역구보다 공화당 지역구에서 더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지역은 공화당 지역이 58%, 민주당 지역이 42%였다. 둘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즉, 공화당과 민주당을 차치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초당적인 정책 어젠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향후 주도주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은 비용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즉,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높은 미래 성장성을 지닌 기업과 산업이었다. 아직은 뚜렷한 실적이 없지만 미래 성장도가 높은 종목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종목보다는 명확한 숫자가 파악되는, 즉 철저히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보다는 미국과 관련된 기업과 산업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재의 턴어라운드 장세에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는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분산하고 다양화할 것을 추천한다. 비중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한국보다는 미국 자산이 좋아 보인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높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산업 분야를 정한다면 역시 AI와 로봇을 담당하는 테크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은 한국 지수에 대한 중요도보다는 미국 산업의 2차 밴드인 기업들이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에 한국은 올해의 암울했던 무역 수지를 회복하며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경제 지표를 보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실물 경제를 선행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V자 반등처럼 괄목할 만한 반등은 기대하기 힘들다. 즉, 교역량 회복에 대한 눈높이를 보수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